시작할게요. 이 교시는 그 임진우 건축가님이 이제 총 파트 1, 파트 2, 3 이렇게 세 부로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파트 2하고 3 부분에 해당되는 2부, 3부 부분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해요. 여행을 느끼다, 하루를 느끼다 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셔서 참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여행을 느끼다, 여행을 느끼다. 이제 두 번째 스케치라고 되어 있고, 또 해외 출장을 하시거나 이제 해외 여행을 가셨던 그런 공간에서 해주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당분간 해외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임진우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대신 이제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제가 가져온 곳은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이죠. 도쿄 그림만 봐도 와 서울하고 닮았죠. 이제 탑도 있고 타워도 있고 막 촘촘히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요.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닮았는데요. 또 엄청 다른 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도쿄 시내 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쿄하고 서울, 뭐 일본의 수도 도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래서 도쿄랑 서울을 되게 나란히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규모나 이 스케일이 도쿄는 더 엄청 커요. 왜냐면 우리는 인구가 이제 5천만 정도라고 할 때 일본은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되고, 또 이제 지도에 보면 이렇게 인삼뿌리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도쿄가 굉장히 그 면적이 넓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몇 배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넓고, 이 도쿄도 그냥 도쿄시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굉장히 말하자면 도쿄도 수준? 그 왜 전라남도 안에 되게 시도 있고 군도 있고 되게 크잖아요. 뭐 경상북도, 뭐 대구광역시도 있고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도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시내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도쿄 여행 갈 때 이제 한 일주일 가는데 뭐지? 함께 간 동생이, 후배가 일본의 도쿄에서 일본 예술대학을 나온 일본 유학파예요. 그래서 걔가 일어도 굉장히 잘하고 도쿄 시내도 잘 알아가지고 걔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언니 도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그랬는데, 그 규모가 엄청 넓어서,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기한 내에 도쿄를 다 구석구석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몇 군데 포인트를 정해서, 그리고 그 포인트도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도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밀집돼 있는 우리가 숙소로 잡은 곳 근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롯본기 이렇게 막 그 번화가 이런 데 가려면 또 멀리 있고, 근데 제가 간 곳은 제 동생이, 그래서 후배가 엄청 저를 뭐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화를 냈는데, 그 동생은 이제 명품 코너라든지 쇼핑거리라든지 또 예쁜 옷을 파는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은 도쿄 시내에.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제가 안내해달라고 한 곳이 대학교,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서점 막 이런 데 안내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근데 화를 내지만 거절할 수는 없죠. 왜? 제가 모든 경비를 다 댔고 걔한테 이제 그 가이드 비용까지 줬기 때문에 제 뜻대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언니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패션의 거리, 뭐 명품의 거리 이런 데를 안 가고 서점을 가냐, 도서관을 가냐 하는데, 그 도쿄에 준코 서점이라고 엄청 큰 이제 교보문고 같은 그런 공간이 있다 해서 갔는데, 와, 교보문고하고는 체급이 다르더라고요. 교보문고도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근데 도쿄 시내에 있는 준코 서점은 으리으리한 빌딩 전체가 다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1층부터 뭐 꼭대기층까지 다 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했는데,
특히 이제 일본은 출판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임진우 건축가님은 도쿄와 서울은 닮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이제 도쿄와 서울의 닮은 점도 많지만 저는 다른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네, 그렇게 규모 면에서도 다르지만 또 다른 거는 아주 높은 건물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 되게 중요해서 사실 좀 낮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서울처럼, 특히 홍콩 같은 경우 홍콩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막 하늘 정말 꼭대기까지, 하늘을 정말 찌를 듯이 이렇게 높이 있더라고요. 뭐 기본 50층, 60층은 뭐 기본이죠. 막 100층? 막 이렇게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뭐 호텔 방인데 뭐 10층, 20층이 아니라 네, 40 몇 층입니다. 막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쿄는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이나 홍콩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이 없고 좀 낮은 빌딩이 많고, 또 주차 공간을 매우 중시해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거의 주차 공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또 왜 우리는 차를 혼자서 내가 차 돈 있으니까 뭐 차 3대도 사고 4대도 사고 하잖아요. 차를 살 돈이 있으면 차를 막 사는데, 일본은 차를 구매할 때 네 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너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를 사는 거니? 라는 그런 어떤 증명? 그런 거 같은 걸 내고 차를 사야 된다라고 동생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도쿄 시내에는 굉장히 서울처럼 막 그 불법 주정차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차는 거의 구매를 안 하는,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려면 차값도 문제지만 주차를 어디에다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다 내야 되는데, 또 일본은 주차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건물 높이 질 수도 없고 뭐 주차 타워를 막 할 수도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딱 보기에 굉장히 깔끔해요. 거리가 불법 주정차도 없고 쓰레기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물 청소를 해요. 물 청소차가 새벽에 쭉 시내를 맨날 훑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그런 공간이 좀 전 굉장히 서울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임진우 건축가님은 닮았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하고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건축가의 눈으로, 그리고 도심의 그런 특성, 그런 거에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이제 도시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는 익숙한 공간에 대한 그런 향수도 있으면서 또 새로운 공간에 대한 동경도 있대요. 그러니까 익숙하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도시, 편안한 마을에 대한 그런 거를 또 추구하면서도 또 새로운 느낌, 좀 신상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뉴한 거를 좋아해서 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이중적인 공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도시의 복잡성과 고밀도, 굉장히 이제 도시는 점점 복잡해지고 밀도가 높아지죠. 근데 그런 복잡성과 고밀도 때문에 이제 도시의 효율성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을 쌓아 올리는 대도시의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한양 도성이라든지 그 경복궁, 그리고 서촌 마을, 종로구의 인사동 이런 데 가보면 그 옛 것이 고스란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새로운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도쿄도 뭐 시내에 뭐 신사도 있겠죠. 그 사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에 그런 대도시의 특징이 도쿄와 서울이 많이 닮았다고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 건물 하나하나 다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색칠을 하셨는데요. 막 주황색 지붕도 있고 파란색 지붕도 있고 이런 걸 다 색깔로 칠하시면서 하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도시를 벗어나서 섬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진짜 거대한 섬나라잖아요. 거대한 섬나라인데 또 그 섬 주변에 또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있고 무인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섬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전라남도에도 여수시 쪽에 그쪽에 보면 무인도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쪽으로 기촌하신 작가님들 중에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잘 아시는 작가님도 그러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왜 우리는 자기 차가 있잖아요. 승용차. 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 여수 시내 그 여수 외곽에 있는 무인도에 사시는 작가님은 배가 있더라고요. 자가용 배. 그래서 왜냐하면 배를 타고 여수 시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배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배를 하나 장만해서 타고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글쎄 아직까지 무인도는 제가 담양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 담양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도 그런 무인도 자연 그대로 원시림 그대로 보존되는 공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쿠시마 섬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공간이더라고요. 그 원령공주라고 혹시 만화 영화 이거 좀 너무 옛날 건가? 이거 원령공주 미야자키 하야오 작가님이 쓰신 그런 원령공주 만드신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 원령공주가 이제 이 공간에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이제 딱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곡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일본은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은 그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니미즘 모든 만물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영혼이 있고 그래서 계곡의 신, 뭐 예를 들면 또 뭐의 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이고 동물도 신이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그 유일신 사상인 기독교가 종교 이제 선교를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님 믿을게라고 하지만 그 만물의 모든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원 오브 댐인데 기독교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다 신이에요. 막 물건에도 신이 있고 막 아마 연필, 지우개에도 신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원령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라서 이 계곡에서 이제 계곡을 보면서도 이렇게 멋진 계곡에 신이 있겠구나. 근데 원령공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야 뭐 세계적인 감독님이시고 작가님이시니까 작품들이 일본에서 작품들 보면 거의 약간 그런 귀신, 신령, 영혼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야쿠시마 섬에 시라타니운스 계곡이 이제 여기 그림 속에 있는 그 계곡인데요. 여기에 보면 3000년 수령의 고목이 있대요. 와, 300년만 돼도 엄청 크잖아요. 서울에서 진짜 3, 400년 된 나무 보면 우와 막 이러는데 전남에 오니까 뭐 저희 집에 있는 은행나무 이제 문화재죠. 문화재인 은행나무도 700년이 됐대요. 저희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저 한 700년 된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문화재를 보호를 받는데 정말 3000년이라고 하면 와 진짜 엄청난 고령의 나무네요. 그런 고목도 있고 그래서 정말 거대한 자연 그대로의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령공주의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일본은 이렇게 귀신, 영혼, 신령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또 전설 막 이런 것도 많은데 좀 아리타 야키의 전설 이거는 어떤 귀신적인 건 아니고 현대사 이제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리타 야키, 야키 하니까 야끼만두, 굽만두. 야끼는 굽다란 뜻이죠. 그래서 그 우리 타코야끼 그것도 그 문어 살 이렇게 해가지고 구운 빵이잖아요. 그래서 야끼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데요. 아리타 야키의 전설. 그래서 일본의 첫 도자기가 만들어진 곳이 아리타 지역이래요. 그런데 얼핏 떠오르죠.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도자기의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죠? 바로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도자기 기술이 엄청 뛰어난 우리 조선의 도자공들을 일본에서 납치, 아주 범죄죠. 납치를 해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서 근데 모셔가야 되는데 이제 거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가 가서 가면 되는데 침략을 해서 이제 납치 수준으로 데려갔죠. 물론 이제 대우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낯선 타국에 끌려가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그 도자기공 이삼평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든지 다 신격화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도자기의 신이다. 도자기 만든 사람의 신이다 해서 신사를 세우고 이분을 기렸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선의 도자기 기술만큼은 인정을 한 것 같죠?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조선의 도자기 하면 알죠? 조선 백자, 하얗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뭐 여백 의미가 살아있다. 이런데 일본의 도자기들은 되게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리타야키 도자기 엄청 화려하대요. 그런데 이걸 임진우 건축가님은 그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 아주 담백하고 심플한 도자기 기술을 일본에 와서 정반대로 화려하게 하잖아요. 이게 어떤 반발 심리가 아니었을까. 고향 조선은 잊고 이제 일본 스타일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선과 비슷하게 하면 너무 아류작이 되니까 그냥 일본 너네는 다르게 만들어 했을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주문했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화려한 도자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기 일본어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일어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요. 뭐라고 할까? 제가 좀 한문 좀 어려워하는데 이 일본식 한자를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일어는 A프를 맞았는데 대학생 때 중급 일어 딱 갔는데 낙제당할 뻔했어요. 중급 일어부터는 한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약기 이 단어는 약기는 되게 익숙하죠. 구운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도자기라는 뜻으로도 약기를 쓰나 봐요. 이제 흙을 반죽해서 구운 게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약기, 아리타 약기라는 것도 했고 또 이제 수상가옥마을 이게 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내라는 지역인데 그 우리가 이제 수상가옥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인 수상가옥 건축법과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임진우 건축가님이시니까 임진우 작가님께서는 이 수상가옥의 건축법을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부분 진짜 신기하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와닿진 않은데 뭐 어떻게 지었다는 거야? 막 이렇긴 하는데요. 좀 뭐랄까 그 물 위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밑에 구조물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 집의 하부에 선실을 두었대요. 그래서 작은 배를 자연스레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배 위에 집이 둥둥 떠 있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림 봐서 밑에 좀 배처럼 밑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배 만들고 하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의 단고반도 동쪽에 위치한 수상가옥 마을이 있대요. 되게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나가노 지역에 이제 그 왔는데 설국 여행이라는 그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설국 일본은 정말 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후지산에 눈 쌓인 풍경 막 이렇게도 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또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소설 속 풍경이 그대로 펼쳐진 것 같다. 그래서 나가노현 치마고 마을, 나가노라는 마을에 이제 치마고라는 마을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게다가 이제 전통 건축이 잘 보존되어서 이제 300년 전 에도 시대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쪽 나가노현의 치마고 마을 여기도 관광객들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매년 1월이면 어김없이 하얀 눈에 파묻힌 마을의 모습이 무척 신비롭다. 그 진짜 흰 눈에 파묻힌 그런 느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문화유산인 명호콘 원림도 그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관광대전 대상, 대통령상 1등이죠. 1등. 1등 상에 저희 집 그 눈 쌓인 모습이 상을 받았는데요. 사진전에서. 근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어떤 훌륭한 작가님이 찍어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국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 공간도 발자국도 좀 있네요.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하롱베이의 용. 베트남 하롱베이의 뜻이 사실은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롱베이 이름도 되게 예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위에서 수직으로 솟구쳐서 오른 섬들이 마치 용이 헤엄치는 듯한 형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게 다 이제 섬, 무인도 같은 섬이겠죠. 돌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이 보트 피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트,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일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관광객들이 전 세계 이제 관광객들이 막 하롱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막 놀러 오면 배 타고 막 놀잖아요. 그러면 배 안에서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베트남 주민들의 배가 딱 와가지고 간식을 파는 거예요. 막 과일도 팔고 막 생선도 팔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 강 위에 시장이 펼쳐지더라고요. 배에다가 생선도 싣고 고기도 싣고 과일도 싣고 해서 또 이제 기념품 같은 것도 싣고 파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보트 피플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장사가 다 잘 돼서 다 팔리면 빨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 위에 떠다니면서 힘들게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보트 피플의 애완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래서 보면 관광객이 타고 다니는 배와 이렇게 보트 피플 장사하는 배가 이렇게 막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체코로 넘어가 볼까요? 체코의 동화 마을. 와, 진짜 예쁘네요. 유럽의 이제 딱 전형적인 양식인 것 같아요. 우리 담양도 이런 유럽의 마을, 메타 프로방스라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런 유럽의 마을을 좀 재현한 그런 공간인데요. 젊은 연인들 데이트하러 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아요. 대원님들도 담양의 메타 프로방스 꼭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S자로 완만하게 흐르는 불타바 강이 휘감으면서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붉은 빛의 이제 지붕, 뾰족한 탑, 굉장히 동화 같은 마을의 모습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게 선정된 공간이 우리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같은 거라고 임진훈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갓 쓰고 막 그 도포 입고 선비분들 이렇게 무엄하도다 막 이런 느낌 뒷짐지고 에헴 하는 그런 안동의 하회마을하고 이 체코의 동화마을하고 같이 세계문화유산이다 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극적극적했는데요.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체코의 전통은 이런 것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은 안동의 하회마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요즘 이제 그 제사상 차리고 차례상 차리는 거 이제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좀 간소하게 하는데 그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이제 제사상 차리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와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음식을 막 제기 위에 올리는데 떡을 올리더라도 떡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떡을 쌓고 계속 탑처럼 떡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탑처럼 쌓는 이 기술, 그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해주면서 떡을 잘못 놓으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와 신기하다 했죠. 저 많은 떡을 누가 다 먹나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종갓집 이제 제사하면 그 일가들이 멀리 사는 일가까지 다 모이거든요. 엄청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종갓집 며느리로서 젊으셨을 때 그 요리하는 거 많은 양의 요리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에 이제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즘은 이제 어머님하고 남편, 저 아들 딱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 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항상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국하고 찌개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조금 하시는 게 어렵대요. 항상 많이 해버릇 하셔서 조금 하는 게 어렵다는데 저는 많이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동의 하회마을과 같다 해서 약간 조선시대의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체코의 과거는 이렇죠. 그래서 우리 동양은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해외 여행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스케치라고 제목을 정해주셨죠. 일상 속 소소한 생각들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루를 느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자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청 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 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막 그렇죠. 그렇게 후다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스쳐가는 작은 생각들도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글로 남겨보면 좀 하루가 온전히 내 것과 같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노트에다가 하루에 좋아하는 그런 문장들을 써놓고 있거든요. 영어로 써놓고 있는데요. 되게 뭐라고 할까? 그 영어라는 언어의 그 간결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되게 아름답고 좋지만 그 어떤 간결함, 법칙이나 원칙을 딱 할 때는 좀 영어라는 언어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핵심 포인트를 영어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이제 펼쳐지는 생각들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신 거는 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벌써 오늘 화요일이네, 내일 수요일 이러다 일주일 금방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완전히 소중한 나만의 하루가 되려면 좀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도 많이 담아 놓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1년 전 오늘은 무얼 했습니다. 2년 전 오늘은 무얼 했습니다.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해서 올려주거든요. 불러 올려주는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작년 이맘때 이러고 있었구나. 작년 이맘때 열심히 감을 따고 있었는데 올해는 감이 없네. 막 이런. 그러니까 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 단감 농사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그 일상 속에 이제 소소한 것들을 담아 놓으면 나중에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담는 건 정말 소중하고요. 내 눈과 내 손과 내 생각을 통해서 일상이 재발견되고 재규정된다. 그러니까 임진우 작가님은 정말 재발견.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후루룩 넘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재발견되는 느낌이 있고 재규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발로 뭐가 있었냐면 버섯을 따게 됐어요. 제가 버섯을. 그러니까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버섯을 매일 사 먹는데 한번 집에서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골이니까 나무도 많고 그래서 참나무를 작년 겨울에 잘라서 이렇게 종균을 심었는데 정말 버섯이 나온 거예요. 완전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버섯을 아침에 전 처음에 버섯이 이상하게 생겼다 했는데 약간 꽃 모양처럼 이렇게 폈더라고요. 저 마트에서 본 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왜 꽃 모양처럼 너플너플 돼 있지 않는데 맛은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따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버섯의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놨죠,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와, 버섯 신기해, 맛있어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진을 찍고 글로 남겨놓는다면 그게 진짜 나만의 좋은 기록이 되고 또 책으로 출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원분들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소소한 일상을 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부대 안에 있을 때 뭐 사진 찍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이제 잠들기 전에 작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도 좋겠고, 또 이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 해놓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임진우 작가님의 일상은 건축가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건축가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임진우 건축가님은 다른 건축가들이나 건축학과 학생들, 건축가를 지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롤모델 같은, 그리고 좀 우상 같은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나요? 뭐 건축가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에다가 정리를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건축가의 삶의 방식은 아주 신선하게, 프레시? 어머, 채소와 과일도 아닌데, 신선하게.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마인드,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관행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생각 이런 걸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도 이제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좀 색다른 것들도 많이 경험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가는 정말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건축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축가도 사실 창작자이니까요. 글을 쓰는 작가나 뭐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뭐 감독님들,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 조각가 뭐 이런 분들처럼 건축가도 굉장히 창작자로서 창의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또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사 시험 고시를 합격해서 뭐 그런 커리어를 쌓아서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신선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생동감 있게, 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아니 사실 더 생동감, 더 변화. 제가 저는 항상 생동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들어서 생동감이 막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그래서 막 아들이 엄마 갱년기예요. 막 이렇게 놀리는데요. 아 그래 나 갱년기인가? 막 이랬는데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좀 낯선 분야고 제가 어려워했던 분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주변에서 제가 잘할 것 같다 해서 권유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벌써 이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되기까지 사실 엄청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 아, 이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인생 편하게 살지 뭐. 라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뭐하러 남들 그냥 뭐지? 아들도 다 키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지? 되게 20대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거든요. 근데 와, 20대들은 공부하는 게 맞지. 나도 20대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어라고 하는데 아, 이 나이에 또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못한다 할까? 포기한다고 할까?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제가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점점. 재밌고, 그 완전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게,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느껴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농사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만 하고 뭐 연구만 했던 제가 농부로 딱 변신했을 때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막 생동감 넘치고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7년이잖아요. 한 7년쯤 농부가 되니까 뭐 웬만한 농사 알 것 같고 뭐 농장도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것 같고 하니까 점점 그 신선한 느낌, 뭐 이런 생동감 있는 게 점점 사그라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농사 일하고 이제 좀 남는 시간에, 이 짜투리 시간에 이제 띵굴띵굴 놀아도 좋겠지만 이제 좀 공부를, 좀 전문 분야를 좀 탐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더 변화된 모습은 비단 건축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이런 거면은 사람을 좀 지치게 하고 좀 재미없게 만들거든요. 활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부분, 생동감 있고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20대 때는 많이 잘 되죠? 근데 저처럼 나이가 들수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진, 그 임진우 건축가님 얼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동심의 세계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표정만 봐도. 그래서 정말 삶 자체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임진우 작가님의 삶이 정말 동심의 세계가 살아있어서 그런지 표정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흰머리는 흰머리는 좀 많으신데 희끗희끗 하신데, 아, 정말 표정만 봐서는 와, 정말 동안이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젊은 마음이 젊은 신체를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가에게 필요한 걸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건축가에게 필요한 것들에서 건축가라는 단어를 나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인간이라면 필요한 것들로 바꿔도 충분히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권위인식이나 고정관념은 저 멀리 버려라. 그렇죠. 고정관념.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에이, 뭐 농사 뭐 그렇지 뭐. 출판계 그렇지 뭐. 독서라는 게 그렇지 뭐. 요즘 누가 책을 읽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임진우 건축가님 생활 신조가 사랑이 전부다. 사랑 없으면 너띵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우리가 왜 바쁘다 보면 막 휙휙 지나가고 빨리빨리 가버리는데 이렇게 꼼꼼히 그리고 오래된 골목길을 차근차근 걸으면서 그 골목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작 도서도 탄생을 한 거죠. 동심의 세계, 제가 또 썼네요. 강조. 하여튼 동심의 세계를 유지한다. 저는 사실 평생 동심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나 요십이 되면서 될 때가 되니까 동심의 세계에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데요. 임진우 건축가님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데 동심의 세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정말 꼭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깊은 사유와 성찰, 표현과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인간으로서의 그 특징이죠. 인간이라면 생각하는 존재인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죠. 남이 주입한 생각이 아닌 내 생각. 그 인간답게 생각하는 거에 가장 좋은 재료가 사실은 책이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맨날 웹툰 보고 뭐 하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죠. 영화 이런 거 좋은데요. 그 책 속에 있는 그런 문장들이 우리의 그 두뇌로 하여금 좀 강제적으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책 읽기 습관을 가져야 한다.
독서는 편향된 사고를 벗어나게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도한다. 건축 디자인이 열매라면 인문학은 좋은 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평상시 다져진 독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좋은 건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와 의미, 오랜 시간 같은 일을 해온 인생이시죠. 건축가로서의 경력이 꽤 오래되시는데 살아보시니까 의미가 없는 재미는 공허하고 재미가 없는 의미는 지루하더라. 그래서 재미와 의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삶의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된다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당연히 불편하고 안 좋고 좀 찌뿌둥하고 짜증나죠. 근데 임진우 건축가님이 감기에 걸려보니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활동, 몸이 아프니까 막 다니기 힘들죠. 말수가 적어지니까 듣는 시간도 많아지고 입맛을 잃어서 좀 절제. 사실 저도 입맛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먹고 싶은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은데요. 좀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먹는 걸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 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낙서와 스케치, 날마다 해온 낙서와 스케치가 이제 한 권에 이렇게 멋진 책으로 등장했다는 이런 임진우 작가님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작가님도 처음에 이제 낙서 이렇게 내가 마음껏 맘대로 낙서한 거고 그림도 끄적끄적 했는데 이게 책이 될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낙서와 스케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지와 마르지 않는 감성, 부단한 노력, 부지런한 손. 그쵸, 제 그림을 봤는데 와, 이 책 속에 나온 그림 하나하나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사고와 감각적 상상력을 우리 건축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다다음 주 2주 후에 마지막 종강의 도서는 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책이 운 되게 MBA면은 굉장히 경영학의 최첨단이죠.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내신 거예요.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운의 속성 이제 도서석에 간략하면은요. 세계 최고 인재들이 운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 와우.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수업이다. 오, 너무나 다들 관심 있겠죠? 부자가 되는 거, 행운의 사나이 이런 거. 근데 지능도 학력도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의 관점에서 성공의 원리를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해 주셨고요. 다음 주 2주 후에 종강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